기원전 470년 지중해의 아침 햇살이 아크로폴리스의 대리석 신전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아테네, 그 이름만으로도 문명의 심장부를 연상케 하는 이 도시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은 혹시 소크라테스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우아하고 지적인 철학자의 모습을 떠올리시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뚱뚱하고 못생긴 외모, 항상 맨발로 다니며 목욕도 잘하지 않았던 괴짜. 심지어 아내 크산티페는 그를 향해 물동이를 던질 정도로 성격이 괄괄했죠. 이런 남자가 어떻게 서양 철학의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소크라테스는 아직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저 아테네의 평범한 소년일 뿐이죠. 하지만 이미 그 안에는 세상을 뒤흔들 질문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아고라 광장에는 각지에서 온 상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올리브 기름과 향신료의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민주정의 요람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쟁했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에서 질문의 천재가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소크라테스가 평생 단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모든 철학은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전해졌죠. 마치 진리는 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일생 동안 아테네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른 지식인들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견문을 넓히는 동안 소크라테스는 오직 아테네에서만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진리를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평생이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멀리 여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미지의 영토를 탐험했으니까요. 그가 평생 던진 질문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선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여러분은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으신가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지의 자각이야말로 모든 지혜의 시작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정보의 시대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이 시대에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까?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테네의 평범한 소년이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질문들이 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지 말입니다. 기원전 470년경 아테네의 알로페케 지역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소크라테스. 그의 가족 배경을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소프로니스코스라는 조각가였고 어머니는 파이나레테라는 산파였습니다. 이 두 직업이 훗날 소크라테스의 철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소프로니스코스는 당시 아테네에서 꽤 실력 있는 조각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는 건축과 조각의 황금기였거든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 수많은 건축물들이 세워지고 있었고, 그곳에는 무수히 많은 조각상들이 필요했습니다. 신들의 조각상, 영웅들의 조각상, 그리고 훌륭한 시민들을 기리는 조각상들 말이죠. 어린 소크라테스는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친 대리석 덩어리가 아버지의 손을 거쳐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랐죠. 얘야, 아버지처럼 돌을 깎아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어라. 소프로니스코스는 어린 소크라테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아버지의 작업을 보면서 조각과는 다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대리석 안에 정말 아테나 여신이 들어있는 건가요? 조각가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일까요? 왜 어떤 조각상은 아름답고 어떤 조각상은 그렇지 않을까요? 소프로니스코스는 처음에는 아들의 이런 질문들을 귀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기술을 배우는 데 집중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자꾸만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졌거든요. 내 놈은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다. 손으로 일하는 법부터 제대로 배워라. 한편 어머니 파이나레테는 전혀 다른 일을 했습니다. 산파로서 아이를 낳는 여인들을 도왔죠. 고대 그리스에서 산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출산은 생사를 가르는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산파는 단순히 아이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가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자주 지켜봤습니다. 산모가 고통스러워할 때 어머니가 어떻게 격려하고 도와주는지,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어머니가 어떻게 그 과정을 도와주는지 말이죠. 어머니, 산파는 아이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가 나오도록 돕는 건가요? 어린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파이나레테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단다. 나는 그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울 뿐이야.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견뎌야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어. 이 말은 어린 소크라테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철학적 방법을 정신적 산파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진리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고 자신은 그것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질문으로 도와줄 뿐이라고 말이죠. 때로는 고통스러운 질문들을 던져야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만 진정한 지혜가 탄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집안은 특별히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중산층이었습니다. 아테네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운이었죠. 왜냐하면 아테네 인구의 절반 이상은 노예나 외국인이었거든요.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 재산을 소유할 권리,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 가족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적 호기심과 성실함이었죠. 아버지는 비록 조각가였지만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역시 산파로서 생명을 다루는 일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소크라테스가 진리와 지혜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가 태어난 아테네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정을 실험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물론 현대의 민주주의와는 많이 달랐지만요.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정치 참여에서 제외되었고 오직 성인 남성 시민들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왕이나 귀족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매일 아침이면 아고라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고라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아테네 시민들의 삶의 중심지였어요. 여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친구들을 만나고 정치에 대해 토론하고 철학을 논하기도 했죠. 상인들은 큰 소리로 자신의 상품을 선전했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을 향해 연설을 했으며 시민들은 온갖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늘 민회에서 어떤 안건을 다룰까? 스파르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세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올해 축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이런 대화들이 아고라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린 소크라테스는 이런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하는 모습 말이죠. 왜 사람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의견이 더 옳은 걸까? 진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아테네의 민주정은 추첨과 선거를 통해 운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직은 추첨으로 선발했어요. 이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는 믿음에 기반한 것이었죠.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이 없어도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중요한 직책은 선거로 선발했습니다. 장군이나 재무관 같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직책들이었죠. 이런 시스템을 통해 아테네는 효율성과 평등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정치 참여가 권리인 동시에 의무였습니다.
민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했어요. 또한 배심원으로 복무할 의무도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법정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배심원이 되어 재판에 참여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소크라테스는 자연스럽게 토론과 논쟁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동안 소크라테스는 진리 자체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아테네의 교육 시스템도 독특했습니다.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과 달리 아테네는 군사훈련보다는 문화와 예술을 중시했거든요. 스파르타가 강인한 전사를 기르는데 집중했다면 아테네는 지혜롭고 교양 있는 시민을 기르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소년들은 읽기, 쓰기, 산수를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음악과 시를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특히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는 모든 아테네 소년들이 반드시 암송해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이었어요. 이 서사시들을 통해 아이들은 영웅적 가치와 도덕적 규범을 배웠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다른 아테네 소년들처럼 호메로스의 시를 암송하며 자랐습니다. 특히 그는 호메로스의 시에서 영웅들이 보여주는 아레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용기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명예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어린 그의 마음속에 씨앗을 뿌린 것이죠. 체육교육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아름답고 선한 것을 이상으로 삼았거든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레슬링을 즐겼고 꽤 실력도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도 그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음악 교육도 중요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음악이 영혼을 정화시키고 도덕적 품성을 기른다고 믿었거든요. 소크라테스는 리라를 연주하는 법을 배웠지만 여기서도 그의 철학적 성향이 드러났습니다. 음악은 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까? 아름다운 선율과 그렇지 않은 선율의 차이는 무엇일까? 소크라테스는 17살이 되자 아버지의 조각가 일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관심은 돌을 깎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더 많이 쏠려 있었죠. 아침 일찍 작업장에 나가면 아버지는 이미 조각칼을 들고 대리석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야, 어서 와서 이것 좀 도와다오. 소프로니스코스는 무거운 대리석 덩어리를 옮기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작업보다는 작업장을 찾아오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 조각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아름다움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비례가 맞으면 아름다운 건가요? 그렇다면 누가 그 비례를 정한 건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젊은 조각가가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본질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이 신선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끝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름다움과 선함은 같은 건가요? 왜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쁜 마음이 드는 걸까요? 추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시작되면 한두 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걱정이 늘어갔습니다. 소크라테스야, 네가 조각가가 되려면 손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입으로만 하는 일은 배고픈 법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미 다른 세계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조각 실력도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재주가 있었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예술적 감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조각상이 표현하는 의미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아버지, 이 아폴론 상을 보는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조각해야 할까요? 신의 모습을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런 질문들 때문에 작업 진도는 늘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는 다른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체력이 좋고 건장한 체격을 가졌거든요. 대리석을 나르거나 무거운 조각칼을 다루는 일은 거뜬했습니다. 또한 집중력이 남달랐어요. 한번 무언가에 몰두하면 몇 시간이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조각 작업 중에 갑자기 생각에 빠져 한자리에서 해가 질 때까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자세로 미동도 하지 않고 말이죠. 다른 조각가들이 신기해서 구경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저 젊은이가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거야? 소크라테스의 이런 집중력은 훗날 그의 철학적 사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끝까지 파고들어 본질을 찾아내는 능력 말이죠. 또 다른 특징은 그의 정직함이었습니다. 손님이 조각상을 주문할 때 다른 조각가들은 대개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소크라테스는 달랐어요. 정의를 상징하는 조각상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으면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정의? 그야 법을 지키는 것이지. 그렇다면 악한 법도 지켜야 하는 건가요? 아니, 그건. 그럼 선한 법만 지키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선함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대화가 계속되면 손님들은 대개 짜증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죠. 또 손님을 쫓아냈구나.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정직함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경제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알로페케에 사는 조각가의 아들 중에 정말 독특한 젊은이가 있다더라. 무슨 질문을 던져도 또 다른 질문으로 대답한다던데. 만나보면 머리가 아프지만 묘하게 또 만나고 싶어진다고 해. 소크라테스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까웠던 친구는 크리톤이었죠. 크리톤은 소크라테스보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소크라테스의 독특한 매력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너는 정말 이상해.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데 너는 왜 맨날 질문만 하고 있냐? 크리톤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크리톤, 그렇다면 돈과 명예가 정말 좋은 것일까? 왜 좋은 걸까? 소크라테스가 되물었죠. 그야,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그럼 행복이란 무엇일까?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한 걸까? 그렇지 않나?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인가? 나쁜 일을 하고 싶어도 해야 하는 건가? 아니지, 그건 아니야. 좋은 일만 해야지. 그럼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대화가 계속되면 크리톤은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또 다른 친구 카이레포는 소크라테스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야, 너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테네에서 너만큼 똑똑한 사람은 없을 거야. 카이레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히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점에서만 다른 사람들과 다를 뿐이야. 무슨 말이야? 너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을 하잖아. 그게 내가 똑똑하다는 증거일까? 아니면 내가 무지하다는 증거일까?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와 대화하면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게 돼. 친구들은 소크라테스와 함께 있으면 머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 같았거든요.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깊은 문제들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친구들과 함께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거나 심포지움이라는 술자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그의 특별한 대화 방식은 변하지 않았어요. 체육관에서 레슬링을 하다가도 힘이 센 것과 용기가 있는 것은 같은 건가? 라고 물었고, 술자리에서도 술을 마시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 진짜 기쁨과 술로 인한 기쁨은 다른 건 아닐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당황했지만 점차 이런 소크라테스의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자신도 질문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의 진짜 이유는 뭘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상했죠.
자신의 무지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젊은 정치가 하나가 소크라테스와 논쟁을 벌이다가 완전히 논리적으로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대체 뭐냐? 사람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서 재미있냐? 그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했어요. 나는 그를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함께 진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런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본 친구들은 그가 정말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절대 자신이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도 모르겠다. 함께 생각해보자라는 자세였어요. 둘째, 그는 상대방의 말을 정말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전제나 모순을 찾아내어 새로운 질문을 만들었죠. 셋째, 그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용기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서도 전쟁터에서 도망가지 않는 것이 용기인가? 그렇다면 무모한 돌진과 진정한 용기는 어떻게 구분할까? 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했어요. 넷째, 그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믿었거든요. 저 젊은이는 정말 특이해. 아고라, 광장의 상인들은 소크라테스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젊은이들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그들이 본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첫째, 소크라테스는 돈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부를 축적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돈을 벌 기회가 많아졌거든요. 친구들이 사업 이야기를 하거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할 때 소크라테스는 늘 딴 생각을 했죠. 소크라테스, 페리클레스가 새로운 건축 사업을 시작한다는데 우리도 조각상 주문을 받아볼까? 친구가 제안하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 둘째, 그는 외모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젊은이들이 좋은 옷을 입고 멋을 부릴 때 소크라테스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히마티온이라는 간단한 겉옷 하나로 사계절을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있었죠. 소크라테스, 추위를 안 타나? 친구들이 신기해하며 물으면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의 추위보다는 마음의 무지가 더 춥지 않을까? 이런 말을 들으면 친구들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셋째, 그는 놀랍도록 집중력이 강했습니다. 한번 생각에 빠지면 몇 시간이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한자리에 서서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신기해서 구경하러 올 정도였죠. 저 사람이 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혹시 병이라도 난 건 아닐까? 하지만 해가 지자 소크라테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친구들이 물어보니 어제 참 흥미로운 문제를 생각해봤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더라고 답했다고 해요. 넷째, 소크라테스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했습니다. 귀족이든 평민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예의 바르게 대화했어요. 당시 그리스 사회는 계급이 엄격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노예와 대화할 때도 자유민과 대화할 때와 똑같이 정중했어요. 한 번은 어떤 귀족이 이를 보고 비난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노예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답했죠.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에 신분의 차이가 있을까요? 다섯째, 그는 매우 용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주제도 거침없이 다뤘거든요. 종교, 정치, 도덕 등 어떤 주제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데 왜 두려워해야 할까? 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한 번은 아테네의 유명한 정치가가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 권력자를 건드리면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정치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가? 여섯째, 소크라테스는 정말로 겸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꺾어놓고도 절대 우쭐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도 결국 모르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가 진정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일곱째, 그는 매우 유머러스했습니다. 심각한 철학적 문제를 다룰 때도 재치 있는 농담을 섞어가며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딱딱해지지 않도록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여덟째, 소크라테스는 놀라울 정도로 자제력이 강했습니다. 술자리에서도 절제했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철학자라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이런 특징들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런 청년이 아테네의 미래다라고 칭찬했고, 다른 사람들은 저런 놈은 위험하다, 전통을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경계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의심하고 질문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를 파괴하는 일일까? 오히려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 아닐까? 소크라테스가 20살이 되던 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낙사고라스라는 철학자가 아테네를 방문한 것이죠. 이 만남은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낙사고라스는 클라조메나이 출신의 자연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그리스 신화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설명했거든요. 번개는 제우스가 화나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구름들이 충돌해서 생기는 자연현상이다. 지진은 포세이돈의 분노가 아니라 땅 속의 물리적 움직임 때문이다. 태양은 신이 아니라 뜨거운 돌덩어리다. 이런 주장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믿어왔던 신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낙사고라스를 위험한 인물로 여겼어요. 하지만 젊은 소크라테스는 달랐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낙사고라스의 강연을 듣고 마치 번개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거든요. 신화와 전설이 아닌 이성과 논리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강연이 끝난 후 소크라테스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아낙사고라스는 젊은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젊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말해준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이야. 이 말은 소크라테스에게 번개 같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던진 수많은 질문들이 바로 이것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것.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아낙사고라스의 자연철학에는 깊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그의 가르침을 따라해보려 했지만 뭔가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자연의 법칙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소크라테스에게는 인간의 문제가 더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안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까? 지진의 원인을 안다고 해서 내가 더 지혜로워질까? 그는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낙사고라스가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누수지성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모든 것을 움직이고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누수다. 그렇다면 인간도 누수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인간의 누수는 우주의 누수와 연결되어 있어. 그럼 인간의 누수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요? 아낙사고라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군. 하지만 나는 주로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이야. 바로 이 순간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자연 철학자들이 외부 세계를 탐구하는 동안 자신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인간의 마음, 영혼, 그리고 삶의 방식에 대해 연구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먼저 당시 아테네에서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정치가, 시인, 예술가, 장인들을 만나서 그들이 정말로 지혜로운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질문들, 즉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있다. 그리고 나 역시 모르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이때부터 소크라테스는 본격적으로 철학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책상 위의 철학이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살아있는 철학이었습니다. 21살의 소크라테스는 어느 날 밤 잠들지 못하고 아테네의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내려다본 아테네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집들에서 새어나오는 등불의 불빛이 마치 땅 위의 별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낙사고라스를 만난 후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큰 질문이 남아 있었거든요.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나는 소크라테스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소프로니스코스의 아들이고 파이나레테의 아들이다. 아테네 시민이고 조각가다. 하지만 이런 설명들로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마치 겉껍질만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진짜 나는 누구일까? 만약 내가 조각가가 아니라면? 만약 다른 도시에서 태어났다면?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나일까? 이 질문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개 이름이나 직업, 출신을 대답하더군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본질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조각가라고 하지만 조각가인 내가 진짜 나일까? 만약 조각을 그만둔다면 나는 누가 될까? 내가 아테네 사람이라고 하지만 다른 도시에 가서 살아도 나는 여전히 나일까? 내가 소프로니스코스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부모가 다르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놀라운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질문하는 존재다.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 본질이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생각하는 존재일까? 왜 어떤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을까? 왜 어떤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을까? 소크라테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소크라테스가 아고라에서 만난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나요? 나는 올리브 기름 장사꾼입니다. 올리브 기름 장사꾼이라는 것 말고 당신 자신은 누구십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나는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벌지 못하면 당신은 누가 되는 건가요? 상인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이었죠. 돈, 명예, 권력, 쾌락에는 관심이 많지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왜 영혼의 건강은 돌보지 않을까? 소크라테스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그는 한 부유한 젊은이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그야, 좋은 것들을 많이 갖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젊은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좋은 것을 추구해왔지만 정작 좋음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 일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또한 기존의 생각이나 습관을 바꾸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확신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소크라테스의 진정한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질문하는 사람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출산을 도왔듯이 자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리가 태어나도록 도와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이 결심을 내리면서도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생이 아니다.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것이다. 나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질문을 찾는 것이다. 그는 또한 자신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진리는 혼자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찾는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대화야말로 철학의 시작이다. 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소크라테스의 이런 깨달음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다른 철학자들이 혼자서 사색하거나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동안 소크라테스는 평등한 대화를 통해 함께 진리를 찾아가려고 했거든요. 이제 22살이 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거리를 다니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과만 이야기했지만 점차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소크라테스는 항상 정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저는 요즘 좋은 삶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꺼이 대화에 응했습니다. 젊은이가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것이 기특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대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소크라테스의 질문들이 점점 더 깊어졌거든요. 좋은 삶이란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지. 한 상인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고 부유하지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좋은 삶을 사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지. 좋은 일을 해야 해. 그럼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야,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 좋은 일이지. 그런데 법이 항상 옳은 건가요? 나쁜 법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계속되면 상인은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대화들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왜 그렇게 믿는지에 대해 거의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저 관습이나 전통,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던지는 질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을 다시 검토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무지의 자각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핵심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배울 수 있다. 자신이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 물론 모든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이런 접근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자신이 지혜롭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만난 후 화를 내며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런 반응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야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테네의 평범한 청년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직 그 앞에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델포이 신탁을 받게 될 친구 카이레폰과의 만남, 소피스트들과의 치열한 논쟁, 젊은 제자들과의 깊은 우정, 그리고 마침내 독배를 마시게 될 비극적인 결말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한 젊은이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순간. 그리고 그 질문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한 순간 말이죠.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과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며 살고 있을까요? 2500년 전 아테네의 그 젊은 조각가가 던진 질문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한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너 자신을 알라는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테네 최고의 현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자신만의 철학을 완성해 가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무지에 지라는 역설적인 지혜에 도달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의 질문들은 어떻게 아테네의 사회를 뒤흔들게 될까요?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의 놀라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철학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